여러분, 강의비로 얼마나 써보셨나요? 저는 무려 5천만 원이나 써봤습니다. 막상 유튜브를 찾아서 부업 시작은 하는데 한 달 해보고 결과 안 나오니까 접고, 또 다른 부업들 찾아서 강의 듣고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하고.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그 부업이 하루에 얼마나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지 모르고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현재 로켓그로스, 위탁 판매, 리셀, 이 많은 부업들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해보면서 깨달은 각각 부업들의 장단점들과 느낀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업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영상만 끝까지 꼭 보셔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켓그로스인데요. 로켓그로스의 최대 장점은 바로 시간 확보인데요. 쿠팡 창고에 제가 물건을 넣어두기만 하면은 쿠팡이 알아서 주문과 CS, 배송 모두 담당해주기 때문에 저는 쿠팡 창고에 물류만 넣어두면은 끝나는 부업입니다. 말씀드린 것만 보면은 로켓그로스가 정말 너무 좋은 부업 아니야? 내 시간을 안 들이고 그냥 물건만 넣어두면 알아서 팔리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로켓그로스의 최대 단점은 바로 재고입니다. 이게 유튜브를 보면은 누구나 쉽게 쿠팡에 물건만 넣기만 하면은 알아서 쿠팡이 해주니까 정말 꿀 빨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로켓그로스로 물건을 넣어서 판매해본 결과 너무 쉽게 반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반품 재고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고요. 반품률이 높아지다 보면은 쿠팡에서 개선 계획서를 쓰라는 저희한테 명령 같은 걸 내립니다. 너 왜 이렇게 반품률이 높아? 너 상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개선할지 개선 계획서 써서 내. 저희한테 미션 같은 걸 주는 거죠. 심지어는 그 그로스 딱지를 떼어가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로켓그로스를 판매할 수 있는 이점들이 사라지는 거죠. 부업이라는 거든 뭐 사업이라는 거든 마켓에서 돈을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쿠팡의 정말 악명 높은 정산 시스템 때문에 뭐 많게는 3달까지도 정산을 못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쿠팡이 만들어낸 게 쿠팡 선 정산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네가 물건 팔아. 그럼 이 돈 내가 너한테 물건 팔리고 다음날 줄게 라고 하는데요. 쿠팡에 절대 그냥 주지 않죠. 판매된 대금에서 우리가 수수료 일정 부분 제하고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받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팡한테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현저하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로스 상품이 겨울에 쓰는 이제 목도리였는데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잘 팔렸어요.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판매량도 나왔는데 저희가 판매량이 나오다 보니까 붙더라고요. 또 경쟁사가 붙어서 결국엔 그들이 더 싸게 판매를 했고 그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내려갔고 그러다가 겨울 시즌이 끝나버렸어요. 결국에는 저희 사무실로 받아서 그렇게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위탁 판매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도매국이나 도매토피아 등 국내 도매처에 올라와져 있는 상품을 제가 그대로 네이버나 쿠팡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의 장점이라 하면은 그대로 올려서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도 된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만두거나 망해도 손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이거의 단점은 뭐냐? 현재 이 국내 위탁 방식이 매우 오래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고인물 셀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들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도매처들은 네이버에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좋은 상품들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도매처들은 모두 다 쉬쉬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위탁 판매를 정말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때는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안정적으로 수익도 나왔는데 왜 결국엔 접었냐? 위탁 판매의 최대 단점이 재고인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잘 팔았던 제품이 피크닉, 그 음료수 피크닉 아시나요? 이렇게 팩주스? 그거를 학교나 이런 데 관공서에 엄청 많이 팔았었는데 그거를 포기했던 이유가 재고가 너무 없어요. 제가 잘 팔리는 시즌에는 저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그 피크닉을 모두 다 원하는 거죠. 얘도 팔고 얘도 팔고 얘도 팔아야 되니까 이 공급사 입장에서는 저한테만 이 물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마켓에서 막 주문은 막 들어오는데 보낼 재고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보낼 수 있는 물건이 없다. 회의감을 느끼고 접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셀인데요. 브랜드 상품을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쉽게 판매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리셀의 제일 큰 핵심은 브랜드 상품을 싸게 구해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싸게 구해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상품들이나 유행하는 상품들은 이미 크게 하고 있는 셀러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고 만약 혹여나 내가 정말 발품을 팔아서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다, 대량으로 재고를 쌓아뒀다 하더라도 브랜드 상품은 결국 이제 인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서 가격 변화폭이 너무 큽니다. 지금 당장은
잘 팔리더라도 뭐 똥값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망한 썰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휴일에 놀러도 갈 겸 리셀을 하러 나이키 매장에 갔었어요. 괜찮은 물건이 있다. 이게 크림보다 판매가가 훨씬 싼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뭐 얼마 정도 수익 내겠다. 이렇게 하고 두 켤레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사왔었어요. 그냥 사와서 이제 크림에 보냈는데 크림에서 그 제품을 받아오더니 검수 반려를 시킨 거예요. 왜 검수가 반려됐냐 보니까 그 상품이 100% 완전한 상태여야 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기스가 있거나 색이 떼져 있거나 스티커 자국이 있거나 이러면은 반려를 넣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페널티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이키 반품하러 가야지 했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때 아동용 운동화였는데 그걸 그냥 제가 그대로 떠안았어요.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크림에서 사소한 트집 하나로 반려를 놨을 경우에는 손해가 결국엔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리셀이 이렇게까지 해서 수익을 볼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인데요. 구매 대행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구매 대행 방식 자체가 해외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배송 기간이 국내에서의 배송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에 관련된 클레임이나 CS가 훨씬 많습니다. 그 CS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는데요. 이 지식재산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특허권, 디자인권, 뭐 상표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구매대행 지재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때 이 이미지나 상품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걸러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에도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을 뽑아보자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송 관련된 문제, 배송 때문에 CS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관도 옛날에는 인천만 됐었더라면은 이제는 평택도 되고 인천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거기에 그런 CS를 받다 보면은 각자만의 응대 대처법이나 매뉴얼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CS도 쳐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재권이 옛날에는 사실 큰 문제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보니까 이 지재권 문제를 이제 프로그램들이 정말 정교하게 상품을 걸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만큼 더 이상 지재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발생된다 하더라도 권리 소유자가 너 팔지 마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업 중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았어요. 평균 한 30% 정도대로 저는 했었거든요.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어떤 거는 5만 원 남고 어떤 거는 10만 원 남고 그래서 제가 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리 재고를 보유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사업이 혹시라도 이제 뭐 잘 안 돼서 뭐 망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니라는 게 또 장점이었고요. 위탁과 다르게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도매처에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재고가 떨어졌어 하더라도 B한테 가서 이 똑같은 물건을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매됐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억울한 일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또 장점으로 뽑고 싶고요. 영상을 찍으려고 조사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해외 직구되는 거래액이 매년 엄청난 추세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부업 강의들을 들었는데 구매 대행 강의를 들을 때 느꼈던 생각이 다른 강의들과는 다르게 같이 배웠던 수강생들이 대부분 다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 퇴사까지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진율도 그렇고 뭔가 수익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쉬운 부업이라는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시도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각자 성향에 맞는 각자 상황에 맞는 부업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매 대행을 아직까지 하는 이유는 상품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품을 쌓아두면은 그 안에서 반복되는 수익 구조가 생겨나는 이유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부업을 하시던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나한테 맞는 구조인지를 먼저 다 따져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랑 오픈 채팅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